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구과학 성적의 반전을 가져다주는 식스센스 지구과학의 이윤식입니다. 자, 우리 323쪽 우리 빅뱅 우주론의 한계 여기 들어갈 차례죠. 지난 차시는 아마 조금 짧게 끝났을 거고 이번 차시는 조금 길어질 겁니다. 알았지? 그리고 이번 차시는 조금 중요한 내용을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알았지? 자, 일단 제목을 한번 써볼게요. 빅뱅의 한계라고 써볼게요. 알았지? 빅뱅의 한계. 자,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앞에서 있잖아. 빅뱅 우주론과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이 있었는데, 결국은 누가 맞았어? 빅뱅 you win. 빅뱅이 이겼잖아요. 그죠? 빅뱅 이론이 맞는데, 이 빅뱅 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해. 그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배우게 될 바로 급팽창 이론으로 이어진다.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일단 이 빅뱅의 한계에서 우리가 세 가지 한계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평가를 해서 조금은 깊이 있는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내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거기 나와 있는 우주의 지평선 문제, 거기다가는 별표를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자, 근데 그 밑에 나와 있는 우주의 평탄선 문제, 그 다음에 자기올궁 문제, 여기 부분은 우리가 지원 과정에서 자세하게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하겠는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 그래, 뭐 그럴 수 있겠군 이라는 느낌으로 좀 가져가도 괜찮아. 근데 우리가 우주의 지평선 문제 여기는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원리 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 빅뱅의 한계 첫 번째는 바로 뭐가 있냐면 우주의 지평선 문제가 있습니다. 우주의 지평선 문제. 이 우주의 지평선에 대해서는 내가 앞에서도 내가 한번 얘기한 기억이 있고 뒤에서 또 나올 거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의 지평선 문제에서 일단 우주의 지평선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가 이 우주의 지평선은 우주가 탄생한 시점부터 빛의 속도, 광속으로 우주가 팽창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끝지점, 여기를 우리가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현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지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우주의 지평선까지의 거리는 우주의 실제 크기의 거리는 아니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봐봐. 우주가 탄생한 시점부터 빛의 속도로 팽창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끝지점의 반지름을 우리가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때 이 우주의 지평선은 자, 말 그대로 빛의 속도에다가 곱하기 그 시점에서의 우주의 나이를 곱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앞에서 내가 허블 법칙 얘기할 때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할 때도 내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긴 했거든요. 근데 자, 이 부분에서 우주의 지평선까지의 거리, 즉 반지름 R은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은 다르게 정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 평가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딱 문제에 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말미에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이 우주의 지평선의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집중하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일단 쌤이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우주가 탄생을 하고 지구가 아니라 우주가 탄생을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가 있고요.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서 현재의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빅뱅 후 60억 년이 지났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60억 년 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빅뱅 후 약 138억 년 후. 알았지? 그럼 봐봐. 138억 년 후라고 쌤이 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쌤이 우주의 나이를 138억이라고 잡을 거야. 그럼 138억 년 후란 얘기는 빅뱅 이후 138억 년 후니까 요 시점은 현재의 시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봐봐. 쌤이 지금 그릴 때 이렇게 원으로 그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뭐야? 구가 되는 거고 내가 그린 이 그림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우주의 지평선이 되는 거야. 이 시점에서. 여기는요. 요 시점에서 우주의 지평선이 되는 거지. 왜 우주의 지평선의 크기가 이때보다 이때가 더 크냐라고 한다면 자, 지금 쌤이 정의를 내린 거 빛의 속도는 바뀌지 않아. 광속에다가 우주의 나이를 곱한 거잖아. 그럼 이때는 우주의 나이가 더 어릴 때니까 당연히 빛의 속도로 이동한 거리가 더 좀 짧았을 거고요. 이때는 우주의 나이가 더 많으니까 빛의 속도로 이동한 어떤 거리가 더 많았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여기에 우주의 지평선의 정중앙에 우리 관찰자가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쌤, 언제는 뭐 우주의 중심은 없다라고 해놓고서 갑자기 왜 중심에 우리 관찰자가 있다라고 합니까? 자, 봐봐. 우주의 중심은 없죠. 자, 그러나 이 관찰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바운더리의 영역은 있는 거잖아. 따라서 우리가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건 그 관찰자 입장에서 관측 가능한 거리의 어떤 영역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우주의 지평선의 관찰자가 중심에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런데 봐봐. 자, 우주가 탄생한 시점부터
빛의 속도로 삐리리리 해가지고 60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빛이 진행한 어떤 지점이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요 지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우주의 지평선의 반지름이 된다는 얘기지. 이랬지? 근데 봐봐. 어차피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점에서 다 출발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쌤이 지금부터 뭐를 얘기할 거냐면 우리가 우주 배경 목사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우주 배경 목사는 빅뱅 후 38만 년 후에 빠져나온 빛을 우주 배경 목사라고 말씀드렸고, 내가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우주 배경 목사는 빅뱅 후 38만이 된 시점부터 모든 지점에서 다 동시에 출발한 거야. 즉 우주 배경 목사는 어떤 특정 영역에서 나오는 지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주의 모든 지점에서 다 동시에 출발을 하는 거라고. 자, 그런데 봐봐. 우리가 만약에 우주 배경 목사는 빅뱅 시점부터 빠져나온 빛이다 이러면 틀린 거라고 그랬지, 그지?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현재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고 138억 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에 비해서 빅뱅 후 38만 년 후라는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쌤은 지금부터 그냥 우주 배경 목사가 요때는 60억 년 동안 주행을 했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요때는 138억 년 동안 주행을 했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봐봐. 요 지점에서 우주 배경 목사가 딱 방출이 돼가지고 약 60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진행을 했는데 어디까지 가 있어? 여기까지 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요 지점에서도 동시에 우주 배경 목사가 출발했을 거고요. 여기서 출발한 이 우주 배경 목사는 60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빛의 속도로 주행을 해가지고 우리 관찰자한테 이제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는 바로 누구의 정보를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이 시점에서 나름대로의 우주의 지평선 근처의 정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시간이 더 지나서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 됐어. 그러면 138억 년 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때도 우리가 여기 관찰자가 중심에 있는 거고요. 이때는 빛의 속도로 진행한 거리가 더 많을 테니까 얘가 지금 빛이 여기까지 가 있는 상태야. 됐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출발한 우주 배경 목사도 자 138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빛의 속도로 주행해서 지금 관찰자한테 막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 관찰자가 들어오는 정보는 어디에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 거야? 바로 그 시점, 바로 이 시점에 우주의 지평선 근처의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됐지? 쌤이 여기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이 우주 배경 목사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특히 노베이스 학생들 입장에서 여기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봐봐. 모든 우주 배경 목사는 여기서 오는 우주 배경 목사나 여기서 오는 우주 배경 목사나 여기서 오는 우주 배경 목사나 우리가 지금 현재 받아들이는 정보는 현 시점에서 우주의 지평선 근처의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때는 이 시점에서 우주의 지평선 근처의 정보가 들어오는 거고 이때는 이 시점에서 우주의 지평선 근처의 정보가 들어오는 거란 얘기지.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잖아. 지난 차시 때. 쌤, 왜 우주 배경 목사는 하필이면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응? 아니 1억 년 전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현재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1억 년 후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필 지금 들어오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은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1억 년 전에는 우주 배경 목사가 그 시점에서 들어오는 우주 배경 목사가 있었던 거고요. 1억 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 우주의 지평선 근처의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 여기서 다시 1억 년 후에 만약에 우주 배경 목사가 또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시점에서의 우주의 지평선의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 거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지. 우주 배경 목사는 어느 시점이나 다 관측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여기가 우주의 지평선이었으니까 여기 근처의 정보가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입장에서는 여기에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 거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지금 현 시점에서 관측이 되는 우주 배경 목사는 전부 다 우주의 지평선 근처의 정보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야.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잘 봐봐. 자, 이 우주의 지평선 문제가 이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A라는 지점이 있고요. 이쪽 정반대편에 B라는 지점이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됐어?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빛은 여기서 출발한 이 빛은 약 138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빛의 속도로 주행해가지고 이제 우리 눈에 막 들어오고 있는 빛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B에서도 138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빛이 주행을 해가지고 막 우리 관찰자 쪽으로 들어오는 빛이 있겠죠. 그럼 우리 관찰자 입장에서는 여기 근처의 정보와 여기 근처의 정보가 둘 다 들어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문제는 B에서 출발한 빛은 여기로 가 못 가? 못 가. A에서 출발한 빛은 여기까지는 가 있지만 여기까지 못 가. 그럼 여기 있는 빛이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 있는 빛이 이쪽으로 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쪽과 이쪽은 서로 빛이 무슨 작용할 수 없다? 상호 작용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상호작용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쪽과 이쪽의 두 지점은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보를 교환할 수가 없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일단은 해두시면 되겠지. 쌤, 그래서요. 이게 대체 무슨 문제가 되는 겁니까? 자, 한번 생각해보자. 우주배열 목사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방향에서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세기로 관측이 된다라고 내가 얘기했었습니다. 그치? 똑같진 않지만 비슷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주의 지평선 이쪽과 우주의 지평선 이쪽은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닮아 있으면 안 되는데 닮아 있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지.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요. 우리가 한복을 입고, 그지? 정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맞게 우리가 옷을 입고 이런 풍습들이 다 우리 조선시대에 맞는 풍습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문물이 개방이 되고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양복을 입고, 그지? 서양하고 비슷하게 어떤 복장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서로 풍습도 비슷해지고 닮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를 교환했기 때문에 닮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뭐 이러한 예가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선생님하고 와이프는요. 자, 물론 이제 사랑해서 결혼해서 알았지. 내가 자꾸 이제 와이프 가끔 디스하는 농담을 하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조금 뭐랄까 걱정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Q&A 가끔씩 가정은 평화로우십니까? 선생님 그러는데 선생님 사랑합니다, 알았지? 사랑하고 어쨌든 우리 와이프하고 처음 결혼했을 때는요 서로 뭐 30여 년 동안 다른 어떤 환경에서 둘이 살았기 때문에 사고방식도 다르고 뭔가 생각도 많이 다를 거란 말이야. 그치? 이건 사랑하는 거와는 별개 문제잖아. 그러다 보니까 처음 결혼했을 때는 막 피터지게 싸웠단 말이야. 벽에 다니고 막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러면서 내일 이혼장 써. 물론 쓰진 않았겠지. 막 그런 식으로 한 2년 정도는 정말 우리가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지. 물론 결국은 이혼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서로 이해를 한다 이거야. 그래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요 정도는 맞춰줘야지. 우리 와이프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정도는 맞춰줘야지 하면서 서로 맞춰주면서 우리가 부부가 점점점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성격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닮아가게 된다는 거야. 쌤 정말 닮아가는 겁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포기죠. 너는 그런 인간이 하면서 서로 이제 포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닮아간다는 거지. 알겠니? 그럼 봐봐. 마찬가지로 우주배 목사가 모든 방향에서 비슷한 세기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두 지점은 어떤 식으로든 정보를 교환했어야지 닮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정보를 교환하지 않았다면 많이 다른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쪽과 이쪽이 닮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쪽과 이쪽은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가 없어.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빅뱅 시점에 빵 하고 우주가 공간이 팽창하면서 처음에도 섞일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멀어지면서 어느 시점에도 섞일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따라서 현재 우주의 지평선 이쪽과 이쪽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둘이 정보를 교환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닮아 있다 이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우주의 지평선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야. 이랬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우주의 지평선 문제를 설명할 때 우주 배영 복사가 어느 방향에서 우리한테 관측이 되던 간에 바로 그 관측되는 정보는 다 어디의 정보다? 그 시점에서 우주의 지평선 근처의 정보가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는 거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야. 이때의 우주의 지평선과 이때의 우주의 지평선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이 시점에서의 우주의 지평선의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 이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이 지점에서의 우주의 지평선의 정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바로 우주 배영 복사의 어떤 내막이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됐지? 그 다음에 우리 개념 테크트리에서는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자 봐봐. 요 A 지점 입장에서 얘를 중심으로 한 우주의 지평선의 바운더리가 또 있겠지. 얘를 중심으로 한 관측 가능한 우주는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여기를 반지로 해서. 그치? 그럼 얘는 이 정도를 볼 수 있는 게 우주의 지평선, 우주의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B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를 그린다라고 한다면 이만큼이 B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영역이 되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A 입장에선 B를 볼 수가 없는 거고요. B 입장에서도 A를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은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없고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닮아있다. 이게 바로 뭐다? 우주의 지평선 문제가 된다라는 거야. 자, 이해됐지? 자, 여기까지가 쌤이 우주의 지평선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대신에 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가 설명을 좀 할 게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최근 평가원에서 우주의 지평선 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나오질 않았지만 비슷한 개념의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좀 설명을 할 거고 우리가 기출 테크트리에서도 요거에 해당되는 평가 문제를 풀 때 쌤이 거기서 문제만 풀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설명을 좀 더 하는 경우도 있긴 할 텐데 어쨌든 요즘 학생들이 있잖아. 얘들아 기출테크 끝트리에서 내가 설명하니까 이건 생략할게. 이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치? 이거 또 언제 찾아보란 말이야. 그렇다고 또 안 보려고 하니까 또 찜찜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됐지?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공간의 팽창. 알았지? 공간의 팽창이 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내가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런 거죠. 자, 이거와 별개로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여기 알파라고 하는 어떤 은하가 있고 여기 베타라고 하는 이런 은하가 있다고 해보자. 뭐 두 지점이라고 봐도 좋고 각각의 은하라고 봐도 좋습니다. 됐지? 자, 그럼 봐봐. 요 알파라고 하는 요 은하에서 자, 빛을 쐈어. 그래서 베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지. 그럼 당연히 여기서 빛을 쏜 게 베타한테 딱 받아들여진다라고 한다면 베타 입장에서는 알파를 보게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알파라는 은하에서 빛을 쐈을 때 이 공간이 알파와 베타의 거리가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빛이 가는 동안에 우주의 공간은 계속 뭐하지? 팽창을 한단 말이야. 자, 그리고 팽창을 한다는 말의 의미는 쌤이 앞에서 허블 법칙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마치 풍선 위에 찍힌 점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공간 자체가 팽창하기 때문에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뭐한다? 멀어진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공간의 팽창에 의해서 우주의 중심은 없는 거기 때문에 알파는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나서 베타는 이쪽으로 갔다라고 가정해보자는 거야. 근데 결국 공간이 팽창한다고 하더라도 알파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 베타 쪽으로 도달한다면 이 베타 쪽으로 도달한다면 우리 베타는 알파라는 은하를 보게 되는 거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런 식으로 베타에 도달을 했다라고 가정해보자는 거지. 됐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출발한 빛이 우리 베타에 딱 도착을 할 때 우리가 이 알파를 보게 된 시점까지 요만큼의 시간이 바로 얼마만큼 흘렀느냐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10억 년이 흘렀다라고 가정해보자는 거지. 대성분하는지? 자, 그런데,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따질 수가 있느냐? 어쨌든 빛은요, 빛의 속도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거든. 그래서 공간이 팽창한다고 하더라도 빛의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출발한 빛이 10억 년이 지난 시점에 베타에 도달한다고 한다면 이 빛이 주행한 거리는 10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주행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10억 광년이 바로 이 빛의 주행거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무슨 거리? 주행거리, 빛의 주행거리. 우리가 광년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뭐냐면 자,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10억 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빛이 도달을 했다는 얘기는 10억 광년이 바로 빛의 무슨 거리? 주행거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라고. 일단 여기가 이해됐니? 그럼 쌤, 대체 주행거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연구했어. 어떻게 해야지 학생들이 조금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알파 지점을 시간이 지난 요 시점에서 요렇게 직선을 내가 이렇게 내릴게요. 직선을 이렇게 내릴게요. 자, 이해되지?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출발한 빛이 여기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빛이 주행한 거리가 되는 거고 요게 바로 10억 광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빛을 쏜 은하, 이 빛을 쏜 지점, 이 은하는 이 빛을 쏜 지점이기 때문에 얘가 광원이고 이 광원의 위치가 시간이 지났을 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광원의 위치도 빛을 쏜 이후에 공간의 팽창에 의해서 이렇게 더 멀어지는 거잖아. 공간이 팽창하여 멀어진다는 얘기는 서로 같이 멀어지는 거란 말이야. 얘만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만큼의 플러스 거리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베타에서 빛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관측한 이 알파까지의 실제 거리가 얼만큼이라고 한다면 이 실제 거리는 10억 광년이 아니고 10억 광년보다도 훨씬 더 멀리 있는 거리가 실제 거리가 된다라는 거지. 요건 실제 거리고 이것은 바로 빛의 주행거리를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그럼 이 내용을 쌤이 우주 배경 복사에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내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이런 얘기지. 자, 쌤이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살짝 해볼게. 표시를 살짝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쌤이 이제부터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야. 나는 우주 배경 복사야. 알았지? 그 다음에 우주가 탄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요. 우주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요 지점, 바로 저 앞이 이제 우리 은하가 탄생해야 할 지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쌤, 왜 우리 은하라고 안 하고 우리 은하가 탄생해야 될 지점입니까? 우주가 탄생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우리 은하가 없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은하가 탄생해야 될 지점은 있겠지, 그치? 공간상에, 그치? 저 지점이야. 그러니까 나는 빛이야. 빛의 속도 얼마나 빠르니? 그래서 빅뱅 후 38만이 된 시점에 내가 팍 출발해가지고 자, 저기에 이제 도달을 하려고 목표를 잡았어. 뭐 이건 뭐 가소롭죠. 그냥 한순간이죠. 나는 빛인데. 뭐 저 정도까지 뭐 순식간이야. 그래서 자, 출발 땡 해서 내가 빛의 속도로 막 가는데 한순간에 저기를 막 갈 것 같은데 출발 땡 해서 막 가는데
나는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도달을 못하는 거야. 저게 비웃지 마라. 응? 자, 저게 표정이 딱 그건데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강의를 찍어야 되나 막 이런 표정인데 자 어쨌든 간에 너희들이 이 일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우스꽝스러운 상황도 상관없어. 도달 못하는 거야. 왜요 쌤? 공간이 뭐하니까? 팽창하니까. 마치 여기서 빛이 출발했을 때 얘가 막 달리지만 이 베타는 계속 멀어지잖아. 계속 멀어지잖아. 이 느낌 비슷한 거야. 됐어? 자 그런데 초기의 우주가 만약에 매우 빠르게 팽창을 막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빛의 속도로 내가 막 달려가도 저게 도달을 못하는 거야. 마치 무빙 워크를 우리가 역으로 걸어가는 느낌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우리 왜 강산의 노래 중에 그 유명한 명곡 있잖아.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뭐 어쩌고 있잖아.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마치 무빙 워크하고 거꾸로 가는 것처럼 공간이 팽창하니까 나는 빛의 속도로 저기 갈 것 같은데 못 가는 거야. 도대체 언제 도착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 은하가 탄생을 하고 우리 은하에 도달을 딱 하는 순간 이때 얼마나 걸린 거야? 약 138억 년의 시간이 걸린 거야.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치? 쌤 그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보다 1억 년 전에 도착한 우주비행복사는 뭡니까? 그거는 출발 지점이 조금 더 가까운 데서 출발하려는 1억 년 전에 도착을 한 거고. 그치? 좀 멀리서 출발하려는 지금 도착을 하는 거고. 더 멀리서 출발하려는 앞으로 도착할 예정인 우주비행복사도 있겠지. 지금 달리고 오고 있는 이 우주비행복사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관점하고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빛을 쏜 지점도 역시 공간의 팽창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결국 다시 한번 갑니다. 요 지점 잡았죠. 여기가 이제 우주비행복사가 출발한 지점이라고 하자. 그럼 출발해가지고 138억 년의 시간이 돼서 우리 은하에 도착을 했어. 그러면 우리 은하는 이 빛을 받아들이고 이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이때의 정보는 이제 여기의 정보가 아니라는 거야. 왜 여기의 정보가 아니냐? 여기서 우주비행복사가 발사가 되면서 138억 년 시간 동안에 이 지점도 계속 뭐 한 거야? 멀어진 거야. 이해됐니? 그럼 우리가 빛을 받아들일 때 이 시점에서 우주 비행복사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바로 그 지점, 바로 우주의 지평선 근처의 지점은 여기가 아니라 더 멀리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38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빛이 주행해가지고 도달을 한 것은 맞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빛의 주행거리가 뭐냐라고 한다면 빛의 주행거리는 138억 광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리지 않다고요. 이건 맞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이것도 아직 평가에 나오진 않았지만 현 시점에서 우주의 지평선까지의 실제 반지름의 크기가 138억 광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지. 왜? 여기처럼 이렇게 빛을 쏜 지점도 공간의 팽창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반지름은 138억 광년보다 더 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허블 법칙 얘기할 때도 너희들한테 이 우주의 지평선에 대한 정의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내가 말씀드렸고 허블의 법칙에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허블 상수 분의 광속으로 계산한 그것은 바로 단순히 빛의 주행거리로 봤을 때의 어떤 반지름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실제 거리가 얼마냐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138억 광년보다 실제 거리는 더 멀다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누구의 얘기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을 단순히 빛의 주행거리로 잡느냐 아니면 공간의 팽창까지를 고려하느냐의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고 우리가 지원 과정에서는 막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시험 문제에서 빛의 주행거리로 물어봤어. 그럼 빛의 주행거리는 걸린 시간만큼 빛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빛의 주행거리는 바로 138억 년이 걸렸으면 138억 광년이야. 이건 변하지 않아.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현 시점에서 우주의 지평선까지의 실제 거리가 138억 광년이냐 이러면 이것은 138억 광년보다 더 멀리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공간의 팽창을 우리가 고려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빛을 쏜 광원이 빛을 쏘고 가만히 두고 보는 게 아니라 빛을 쏜 다음에 잘 가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빛을 쏜 다음에 공간이 팽창하기 때문에 쏜 사람도 가는 거야. 아, 사람은 아니겠지만 쏜 이 광원도 다시 공간 팽창 때문에 멀어지는 거라고. 알았지?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예는 남학생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왜 게임 같은 거 할 때 유닛 컨트롤을 하잖아요. 그치? 무빙샷이라고 들어봤니? 딱 쏘면서 가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광원도 빛을 쏘고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 지점은 더 멀리 가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지? 결국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을 받아들일 때 이 빛에 대한 정보가 있는 지점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의 끝지점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공간의 팽창까지 고려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는 요 지점이 아니라 더 멀리 있는 곳의 정보다. 따라서 이제 거기를 우리는 우주의 지평선까지의 실제 거리로 봐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이런 정도까지는 내가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